그걸 들키면 어떠하나. 삼성 눈치 보게 생겼다. 미국 정부가 결국 큰 사고를 치고 말았습니다. 한국 기업 삼성을 대상으로 엄청난 프로젝트를 진행하다 역풍을 맞게 되었는데요. 늘 자신만만하던 미국이 삼성에 어떤 해코지를 한 건지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삼성을 응원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1년 전 그날 아침 제 이메일함에 들어온 메시지를 보고 커피를 쏟을 뻔했습니다. 오전 7시 32분. 발신자는 국무부 기술정책실이었어요. 제목은 단순했습니다. 긴급 자문 요청이라고 되어 있더군요. 저는 처음에 스팸 메일인 줄 알았어요. 제가 뭐 그렇게 중요한 사람도 아니고 스탠포드 대학교에서 기술정책 가르치는 평범한 교수인데 국무부에서 갑자기 연락이 올 이유가 없었거든요. 하지만 메일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니 진짜였습니다. 오늘 오후 3시에 샌프란시스코 연방정부 건물 12층에서 만나자는 것이었어요. 참석자는 저를 포함해서 기술정책 전문가 5명 뿐이라고 했습니다. 보안 등급 2급 이상의 기밀 회의라고 명시되어 있더군요. 저는 당황스러웠어요. 제가 정부 일에 관여한 적이 있나 생각해봤는데 딱히 떠오르는 게 없었습니다. 지난 15년간 대학에서만 일했고 가끔 민간 기업 자문 정도만 했었거든요. 그것도 주로 실리콘밸리 스타트업들 대상으로요. 오후 2시 50분에 연방정부 건물에 도착했습니다. 보안 검색이 생각보다 까다로웠어요. 신분증 확인만 3번 했고 금속 탐지기도 2번 통과해야 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12층 버튼을 누르는데 손이 떨리더군요. 무슨 일인지 전혀 감이 안 잡혔거든요.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이미 4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 제가 학회에서 본 적 있는 얼굴들이었어요. MIT의 리처드와 UC 버클리의 사라 존스, 또 조지타운의 마이클 브라운, 그리고 카네기 멜론의 데이비드였습니다. 모두 기술 정책 분야의 베테랑들이었죠. 저만 상대적으로 어린 축에 속했어요. 국무부 관리 톰 윌슨이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40대 후반의 날카로운 인상이었는데 첫 마디부터 심각했어요. 오늘 이야기는 절대 외부 유출이 안 된다고 강조하더군요. 모든 참석자가 보안 서약서에 서명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서약서를 받아들고 내용을 읽어봤는데 정말 무서웠어요. 위반 시 최대 10년 징역에 1억 달러 벌금이라고 적혀 있었거든요. 이게 농담이 아니라는 걸 그때 깨달았습니다. 톰 윌슨이 본격적인 브리핑을 시작했어요. 화면에 삼성 로고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말했어요. 삼성이 개발 중인 차세대 3나노 반도체 기술이 미국 국가 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현재 미국이 뒤처져 있는 상황이라고 인정하더군요. 저는 속으로 놀랐어요. 미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기술 격차를 인정하다니요.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톰 윌슨이 우리에게 요청한 것은 단순한 기술 분석이 아니었어요. 삼성과의 학술적 협력을 통해 해당 기술에 접근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연구 교류지만 실제로는 기술 정보를 수집하라는 뜻이었죠. 리처드 김이 먼저 질문했습니다. 이게 정말 합법적인 요청이냐고 물었어요. 톰 윌슨은 모든 것이 국제법 범위 내에서 이뤄진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석연치 않았어요. 학술 교류를 빌미로 기술을 빼내는 게 과연 윤리적인가 싶었거든요. 사라 존스가 구체적인 방법을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삼성에 접근하라는 건지 말이에요. 톰 윌슨이 설명해 주기를 각자의 전문 분야를 활용해서 합법적인 연구 협력 기회를 만들어 보라는 것이었습니다. 국무부에서 필요한 지원은 모두 해주겠다고 약속했어요. 저는 점점 불편해졌습니다. 이게 정말 제가 해야 할 일인가 싶었어요. 저는 그동안 순수한 학문 연구만 해왔는데 갑자기 이런 정치적인 일에 휘말리게 될 줄 몰랐거든요. 하지만 거절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미 보안 서약서에 서명했고 국가의 요청이라고 하니 쉽게 거부할 수도 없었어요. 회의가 끝나고 나서 리처드 김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이런 일은 처음이라면서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고 조언해줬어요. 특히 학자로서의 명예에 흠이 가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복잡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계속 생각이 났습니다. 과연 이게 옳은 일일까요? 학문적 호기심으로는 삼성의 기술이 정말 궁금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런 식의 접근이 과연 윤리적인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까지 계속 고민했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어요. 일주일 후 톰 윌슨으로부터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한국 방문 일정을 잡았다는 것이었어요. 삼성과의 첫 접촉은 다음 달에 있을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3월 5일 오전 10시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한국의 첫인상은 놀라웠습니다. 15년 전 마지막 방문 때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공항부터가 미래도시 같았거든요. 자동화된 시설들과 첨단 기술이 곳곳에 보였습니다. 입국 심사도 얼굴 인식으로 순식간에 끝났어요. 저는 속으로 감탄했습니다. 이 정도 기술력이면 정말 미국이 우려할 만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서울 시내로 가는 공항철도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또 한 번 놀랐어요. 고층 빌딩들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고 모든 게 질서정연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15년 전 기억 속의 서울과는 천지 차이였어요. 그때는 아직 개발도상국 분위기가 남아있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선진국이었습니다. 호텔 체크인을 마치고 오후 2시에 삼성 서초사옥에 도착했어요. 건물 규모에 압도당했습니다. 54층짜리 쌍둥이 타워가 하늘을 찌를 듯 솟아있었거든요. 로비도 마치 궁전 같았어요. 대리석 바닥에 현대적인 조명 그리고 곳곳에 설치된 최신 디스플레이들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접수 데스크에서 김현수 부사장과의 약속을 말했더니 직원이 공손하게 안내해줬어요. 35층까지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저는 긴장이 됐습니다. 과연 어떤 사람일까? 그리고 제가 여기서 무엇을 해야 할까 하는 생각이 계속 들었거든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깔끔한 복장의 여직원이 저를 맞이했어요. 김현수 부사장 사무실로 안내하겠다면서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는데 양쪽 벽면에 걸린 특허증들이 눈에 띄었어요. 수백 개는 되어 보였는데 모두 최근 몇 년 사이의 것들이었습니다. 김현수 부사장의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성이 일어나서 저를 맞았어요. 키가 크고 인상이 온화했는데 영어를 완벽하게 구사했습니다. MIT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고 소개하더군요. 저보다 3년 선배라고 하면서 반갑게 인사했어요. 처음 30분 동안은 서로 안부를 묻고 학교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김현수 부사장이 말하더군요. 미국에서 박사 과정을 할 때 정말 힘들었다고 했어요. 특히 언어 장벽과 문화 차이 때문에 고생이 많았다고 털어놨습니다. 하지만 그 경험이 지금 글로벌 업무를 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어요. 본격적인 이야기는 커피를 마시면서 시작됐습니다. 김현수 부사장이 먼저 물어봤어요. 이번 방문의 진짜 목적이 뭔지 궁금하다고 말했습니다. 단순한 학술 교류치고는 너무 갑작스럽다고 하더군요. 저는 당황했어요. 벌써 의심받고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저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답했습니다. 최근 반도체 기술 발전에 관심이 많아서 직접 배우고 싶었다고 설명했어요. 특히 삼성의 혁신적인 접근 방식을 연구해보고 싶다고 덧붙였습니다. 김현수 부사장이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어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관심이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저는 준비해온 답변을 했어요. 3나노 공정 기술과 관련된 학술적 연구를 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김현수 부사장의 반응이 예상과 달랐어요. 잠시 침묵하더니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압박이나 회유로는 기술을 얻을 수 없다고 단언하더군요. 그 말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벌써 제 의도를 눈치챈 건가 싶었거든요. 김현수 부사장이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최근 들어 미국 쪽에서 이런 식의 접근이 많아졌다고 하더군요. 겉으로는 학술 교류나 연구 협력을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기술 정보를 빼내려는 시도들이라고 지적했어요. 삼성은 그런 방식에는 절대 응하지 않는다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식은땀이 났어요. 완전히 들킨 기분이었거든요. 하지만 김현수 부사장의 다음 말이 의외였습니다. 그래도 진정한 학술적 관심이라면 얼마든지 협력할 의사가 있다고 말했어요. 다만 상호 존중에 기반한 정당한 협력이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저는 그제야 한국 측의 입장을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그들도 국제 협력을 원하지만 일방적인 기술 유출은 거부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김현수 부사장이 마지막으로 한 말이 인상적이었어요. 한국도 이제 기술을 받는 입장이 아니라 주는 입장이 될 수 있다고 자신있게 말했습니다. 미국이 원한다면 상호 이익이 되는 진정한 파트너십을 제안할 수 있다고 덧붙였어요. 회의가 끝나고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예상했던 것과 완전히 다른 상황이었어요. 한국은 이미 미국의 접근 방식을 꿰뚫고 있었고 나름의 대응 전략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톰 윌슨에게 첫 보고를 했어요. 상황이 예상보다 복잡하다고 말했습니다. 단순한 기술 빼내기는 불가능할 것 같다고 평가했어요. 하지만 정당한 협력 방식으로 접근한다면 가능성이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톰 윌슨으로부터 다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3월 12일 오후 8시였는데 한국 시간으로는 다음 날 오전 10시였어요. 상황이 바뀌었다고 하더군요. 워싱턴에서 더 적극적인 접근을 지시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당황스러웠어요. 지난주 보고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는데 오히려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었거든요. 톰 윌슨이 구체적인 지시사항을 전달했습니다. 삼성에 대한 금융적 압박을 시작한다고 하더군요. 미국 투자은행들이 삼성 관련 투자를 축소하기로 했다는 것이었어요. 동시에 반도체 장비 수출 규제도 강화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런 식의 압박이 오히려 역효과를 낳을 것 같다고 우려를 표했어요. 하지만 톰 윌슨은 이미 결정된 사항이라고 단언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현수 부사장과의 두 번째 만남이 있었어요. 약속 장소는 삼성 사옥이 아니라 강남의 한 카페였습니다. 제가 도착했을 때 김현수 부사장의 표정이 어딘지 굳어 있었어요. 평소보다 차갑게 느껴졌거든요. 인사를 나눈 후 김현수 부사장이 바로 본론을 꺼냈습니다. 어제 밤부터 미국 쪽에서 압박이 시작됐다고 하더군요. 골드만삭스와 모건 스탠리가 갑자기 삼성 투자 등급을 하향 조정했다고 말했어요. 동시에 반도체 장비 회사 ASML도 계약 재검토를 통보해왔다고 덧붙였습니다. 저는 정말 당황했어요. 이런 식으로 노골적인 압박을 가할 줄 몰랐거든요. 김현수 부사장에게 사과했습니다. 제가 관여한 일이 아니라고 해명했지만 그가 믿을 리 없었죠. 김현수 부사장의 반응이 예상과 달랐어요. 화를 내는 대신 오히려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이미 예상했던 일이라고 하더군요. 미국이 이런 식으로 나올 것을 충분히 대비하고 있었다고 강조했어요.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김현수 부사장이 말하기를 삼성은 이미 대안을 준비해뒀다고 했어요. 중국과 유럽의 투자은행들이 대기하고 있다고 자신있게 말했습니다. 반도체 장비도 일본과 독일 회사들로 대체 가능하다고 덧붙였어요. 저는 한국의 대응력에 놀랐습니다. 단순히 미국에 의존하는 나라가 아니라 이미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었던 거예요. 점심시간에는 더욱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삼성 임직원 단체 카톡방에서 미국 보이콧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아이폰 대신 갤럭시를 쓰자는 캠페인이 벌어지고 있다고 하더군요. 심지어 미국산 커피나 음식도 피하자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다고 했습니다. 김현수 부사장이 보여준 카톡 화면을 보니 정말 대단했어요. 수천 명의 직원들이 참여해서 연대의식을 보여주고 있었거든요. 누군가는 미국이 우리를 얕보고 있다고 분노했고 또 다른 사람은 이제 진짜 독립할 때가 됐다고 강조했어요. 저는 이런 반응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오후 3시쯤 더욱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삼성전자 주가가 오히려 상승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미국의 압박으로 하락할 줄 알았는데 정반대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김현수 부사장이 설명해 주기를 한국 투자자들이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삼성 주식을 사들이고 있다고 하더군요. 애국심이 투자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었어요. 저녁 시간에는 더욱 결정적인 뉴스가 나왔습니다. 삼성이 중국 SMIC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발표한 것이었어요. 3나노 공정 기술 공동 개발에 합의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김현수 부사장이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미국이 문을 닫으면 다른 문을 열면 된다고 하더군요. 저는 완전히 당황했습니다. 미국의 압박이 오히려 한국을 중국 쪽으로 밀어붙인 결과가 된 거였어요. 이건 워싱턴에서 원했던 시나리오가 아니었거든요. 그날 밤 톰 윌슨에게 긴급 보고를 했어요. 압박 전략이 완전히 실패했다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오히려 한국의 반미 감정만 키우고 중국과의 협력을 촉진시켰다고 평가했어요. 전략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력히 건의했습니다. 하지만 톰 윌슨의 반응은 더욱 강경했어요. 압박 수위를 더 높이라는 지시가 내려왔다고 하더군요. 이번에는 학술 협력 차단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연구진의 미국 학회 참석을 제한하고 공동 연구 프로젝트도 중단시키겠다는 것이었어요. 저는 이런 접근 방식에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학술의 자유까지 제한하는 것은 너무 과도하다고 항의했어요. 하지만 워싱턴의 결정은 이미 내려진 상태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뉴스에서 더욱 충격적인 소식을 봤어요. 서울대, 카이스트, 포스텍 등 한국 주요 대학들이 공동 성명을 발표한 것이었습니다. 미국의 학술 교류 제한에 강력히 항의한다는 내용이었어요. 동시에 중국, 독일, 일본 대학들과의 협력을 확대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저는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단순한 기술 협력 문제가
한미 전체 관계의 위기로 번지고 있었거든요. 그 순간 제가 여기서 무엇을 해야 할지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압박 전략이 실패한 후 톰 윌슨은 새로운 지시를 내렸습니다. 3월 18일 새벽 6시에 온 메시지였는데 이번에는 우회적 접근을 시도하라는 것이었어요. 직접적인 압박 대신 학술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삼성 내부 정보를 수집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한숨이 나왔어요. 또 다른 형태의 기만술이었거든요. 첫 번째 시도는 서울에서 열리는 국제 반도체 학회였습니다. 3월 20일부터 사흘간 코엑스에서 개최되는 행사였어요. 삼성 연구진들도 대거 참석한다는 정보를 입수했거든요. 저는 기조연설자로 초청받았는데 이것도 톰 윌슨이 뒤에서 조작한 결과였습니다. 학회 첫날 아침 등록을 하는데 참석자 명단이 정말 화려했어요. 삼성뿐만 아니라 SK하이닉스, TSMC, 인텔 등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의 핵심 인력들이 모두 모였거든요. 저는 이 기회를 놓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기조연설에서 저는 일부러 3나노 공정의 기술적 한계에 대해 언급했어요. 미국의 관점에서 본 어려움들을 설명하면서 한국 측의 반응을 유도하려는 의도였습니다. 강연이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에 삼성 연구진 몇 명이 손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질문이 예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미국이 왜 이렇게 기술 격차에 민감하게 반응하는지 오히려 궁금하다고 물어보더군요. 점심시간에 삼성 수석연구원 박민수 박사와 대화할 기회가 있었어요. 40대 초반의 온화한 인상이었는데 스탠포드에서 박사 후 연구를 했다고 소개했습니다. 저보다 5년 후배였어요. 박민수 박사가 솔직하게 말하더군요. 최근 미국의 접근 방식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했어요. 과거에는 기술 협력을 통해 서로 발전했는데 이제는 왜 일방적으로 기술을 가져가려고만 하는지 의문이라고 털어놨습니다. 저는 미국의 입장을 설명해 보려 했어요. 국가안보 차원에서 중요한 기술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박민수 박사의 반박이 날카로웠어요. 그렇다면 한국의 국가안보는 중요하지 않냐고 되물었거든요. 한국도 자국 기술을 보호할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오후 세션에서는 더욱 흥미로운 일이 벌어졌어요. 삼성의 김현수 부사장이 직접 발표에 나선 것이었습니다. 주제는 글로벌 반도체 생태계의 미래였는데 내용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그는 미국 중심의 기술 패권 시대가 끝나고 있다고 단언했습니다. 이제는 다극화된 기술 생태계가 형성되고 있다고 분석했어요. 한국, 중국, 일본, 유럽이 각각 고유한 기술 영역을 확보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김현수 부사장의 발표를 들으면서 저는 시대가 정말 바뀌고 있다는 것을 실감했어요. 더 이상 미국이 일방적으로 기술을 주도하는 시대가 아니었거든요. 발표가 끝나고 김현수 부사장과 짧은 대화를 나눴어요. 그는 저를 보고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미국도 현실을 인정해야 할 때라고 하더군요. 협력은 가능하지만 종속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어요. 학회 이틀째에는 비공식 네트워킹 파티가 있었어요. 강남의 한 호텔에서 열린 행사였는데 술이 들어가면서 사람들이 좀 더 솔직해졌습니다. 저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여러 삼성 연구진들과 대화를 나눴어요. 하지만 결과는 실망스러웠습니다. 모든 사람이 입을 모아 같은 이야기를 했거든요. 기술 협력은 환영하지만 일방적인 정보 제공은 거부한다는 것이었어요. 더 놀라운 건 그들이 이미 미국의 의도를 완전히 꿰뚫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한 연구원은 저에게 직설적으로 말했어요. 교수님도 정보 수집이 목적이시죠? 라고 하더군요. 저는 당황해서 부인했지만 그는 씁쓸하게 웃으며 이해한다고 말했습니다. 학회 마지막 날에는 더욱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어요. 폐회식에서 한국반도체산업협회 회장이 특별 선언을 발표한 것이었습니다. 앞으로 한국은 기술 보호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선언했어요. 동시에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들과만 협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그 순간 회장의 시선이 제게 향했어요. 마치 미국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 같았거든요. 저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완전히 견제당하고 있다는 느낌이었어요. 학회가 끝나고 톰 윌슨에게 보고했을 때 그의 반응도 실망스러웠어요. 그래도 뭔가 얻은 정보가 있지 않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기술적 정보는 전혀 얻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한국 측의 경계심만 더 키웠다고 평가했어요. 톰 윌슨이 다음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이번에는 해외 학회를 활용해보자는 것이었어요. 4월에 독일 뮌헨에서 열리는 국제 반도체 기술 심포지엄에 삼성 연구진들이 참석한다는 정보를 입수했다고 했습니다. 중립적인 공간에서라면
좀 더 자연스럽게 접근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했어요. 하지만 저는 회의적이었습니다. 서울에서의 경험을 보면 장소가 문제가 아니라 접근 방식 자체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행 티켓을 예약했어요. 마지막 시도라고 생각하면서 말이에요. 혹시 다른 환경에서는 다른 결과가 나올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품었습니다. 하지만 뮌헨에서 돌아온 후 더욱 참담한 결과를 마주했습니다. 4월 10일 오후 3시 국무부 화상회의에 참석했는데 분위기가 싸늘했어요. 톰 윌슨을 비롯해 상급자 5명이 모두 불만에 찬 표정이었거든요. 회의가 시작되자마자 국무부 동아시아 담당 부차관보 제임스 해리슨이 날카롭게 질문했습니다. 왜 교수에게 이런 임무를 맡겼는지 의문이라고 하더군요. 지금까지 아무런 성과가 없다면서 강하게 비판했어요. 저는 변명할 말이 없었습니다. 정말로 구체적인 정보는 하나도 얻지 못했거든요. 오히려 한국 측의 경계심만 더 키운 결과가 되었어요. 제임스 해리슨이 계속해서 압박했습니다. 학자적 접근으로는 한계가 있다면서 이제 다른 방법을 써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구체적으로는 산업 스파이를 활용하거나 내부자를 매수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등골이 오싹했어요. 이건 명백한 범죄 행위였거든요. 학술적 협력이라는 명분으로 시작했는데 이제는 아예 불법적인 방법까지 거론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반대 의견을 표했어요. 그런 방법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제임스 해리슨이 냉소적으로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럼 교수는 이제 필요 없다는 뜻이냐고 물었습니다. 순간 제 입장이 얼마나 위태로운지 깨달았어요. 거부하면 이 프로젝트에서 완전히 배제될 것이고 받아들이면 범죄에 가담하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톰 윌슨이 중재에 나섰어요. 일단 드와이트 교수에게 더 기회를 주자고 제안했습니다. 다만 이번에는 좀 더 적극적인 방법을 써야 한다고 덧붙였어요. 구체적으로는 삼성 내부의 불만 세력을 찾아내서 접촉해보라는 지시였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저는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과연 제가 이 일을 계속해야 하는 걸까요? 처음에는 단순한 학술적 호기심으로 시작했는데 이제는 완전히 다른 성격의 일이 되어버렸거든요. 그날 밤 스탠포드 캠퍼스를 혼자 걸으면서 계속 생각했습니다. 그동안 학자로서 쌓아온 명예와 신뢰를 이런 식으로 포기해도 되는 걸까요? 더 큰 문제는 학생들이었어요. 제가 가르치는 대학원생들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건지 부끄러웠습니다. 다음 날 오전 수업 시간에 한 학생이 질문했어요. 교수님이 최근 한국 출장을 자주 다니시는데 어떤 연구를 하고 계시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하기 곤란했어요. 솔직하게 말할 수도 없고 거짓말하기도 싫었거든요. 결국 애매하게 둘러댔는데 학생의 표정이 의아해 보였습니다. 점심시간에 동료 교수 로버트 첸과 대화를 나눴어요. 그는 제 오랜 친구이자 신뢰할 수 있는 상담자였습니다. 로버트가 말하더군요. 요즘 제가 뭔가 고민이 많아 보인다고 했어요. 혹시 무슨 일이 있냐고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구체적인 내용은 말할 수 없었지만 일반적인 고민을 털어놨어요. 정부 일에 관여하게 됐는데 학자로서의 윤리와 충돌한다고 말했습니다. 로버트의 조언이 명확했어요. 학문적 양심에 어긋나는 일이라면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무리 국가의 요청이라도 개인의 윤리는 타협할 수 없다고 덧붙였어요. 그의 말이 마음에 와 닿았지만 현실은 복잡했어요. 이미 보안서약서에 서명했고 중도에 포기하면 어떤 결과가 올지 예측하기 어려웠거든요. 더욱이 이 일이 정말로 국가 안보에 중요하다면 제가 개인적 윤리만 고집해도 되는 건지 의문이었습니다. 오후에 톰 윌슨으로부터 다시 연락이 왔어요. 워싱턴에서 최종 결정이 내려졌다고 하더군요. 만약 일주일 내에 구체적인 성과를 보여주지 못하면 프로젝트에서 제외시키겠다는 통보였습니다. 동시에 다른 방법을 동원할 준비도 하고 있다고 경고했어요. 저는 그제야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어요. 제가 실패하면 더욱 과격한 방법이 동원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한미 관계에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길 수도 있었거든요. 어쩌면 제가 지금이라도 뭔가 해야 하는 상황인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집에서 아내 리사와 대화를 나눴어요. 물론 구체적인 내용은 말할 수 없었지만 일반적인 고민을 상담했습니다. 리사가 제게 질문했어요. 그 일을 하는 게 정말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확신할 수 없다고 답했어요. 리사의 조언이 단순했지만 명확했습니다. 확신할 수 없는 일이라면 하지 말라고 했어요. 특히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다면
더욱 조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까지 계속 고민했어요. 과연 어떤 선택이 옳은 걸까요? 개인적 윤리를 지키는 것과 국가적 이익 사이에서 저는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까요? 답은 쉽게 나오지 않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더 이상 이런 식의 기만적 접근은 계속할 수 없다는 것이었어요. 이런 고민으로 밤잠을 설치던 중 예상치 못한 연락이 왔습니다. 4월 15일 오전 9시 김현수 부사장으로부터 직접 전화가 온 것이었어요. 한국 시간으로는 밤 11시였는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진지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김현수 부사장이 제안한 건 정말 의외였어요. 한번 솔직하게 대화해보자는 것이었습니다. 서로 숨기고 있는 것들을 다 털어놓고 진짜 협력 방안을 모색해보자고 했어요. 장소는 제주도였습니다. 중립적이고 조용한 환경에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당황스러웠어요. 지금까지 모든 접근이 실패했는데 갑자기 왜 이런 제안을 하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거절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어쩌면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4월 17일 오후 제주공항에 도착했을 때 김현수 부사장이 직접 마중을 나와 있었어요. 비공식적인 만남이라고 했는데 정말로 혼자 왔더군요. 운전대를 직접 잡고 서귀포 쪽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나눈 대화가 인상적이었어요. 김현수 부사장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측의 접근 방식을 지켜봤는데 정말 실망스럽다고 하더군요. 과거 한국이 어려웠을 때는 기술 협력을 해주면서 지금은 왜 일방적으로 빼앗으려고만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털어놨습니다. 저는 미국의 입장을 설명해 보려 했어요. 국가안보 차원에서 민감한 기술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김현수 부사장의 반박이 예상보다 감정적이었어요. 그렇다면 한국의 안보는 중요하지 않냐고 되물었거든요. 70년간 미국을 믿고 따라왔는데 이제 와서 배신당하는 기분이라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호텔에 도착해서 체크인을 마치고 바로 회의실로 갔어요. 바다가 보이는 조용한 공간이었는데 분위기가 이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공식적인 긴장감 대신 개인적인 진솔함이 느껴졌어요. 김현수 부사장이 차를 준비하면서 본격적인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김현수 부사장의 첫 번째 고백이 충격적이었어요. 사실 삼성은 처음부터 미국의 진짜 의도를 알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CIA나 정부 관련 인물이라는 것도 이미 파악하고 있었다고 하더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만났던 이유는 미국의 진짜 속내를 확인하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어요. 저는 완전히 당황했습니다. 그동안 제가 은밀하게 정보를 수집한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제가 관찰당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김현수 부사장이 계속해서 놀라운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삼성은 이미 미국의 여러 접근 시도를 다 알고 있었다고 했어요. 학술 협력, 학회 접촉, 심지어 산업 스파이 활용 계획까지 모든 것을 파악하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의 정보력이 미국보다 뒤떨어진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라고 강조했어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김현수 부사장의 다음 말이었습니다. 기술은 지킬 것이고 협력은 선택이라고 단언했어요. 하지만 정당한 협력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상호 존중과 동등한 파트너십에 기반한다면 말이에요. 저는 그제야 한국의 진짜 입장을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협력을 거부하는 게 아니라 일방적인 착취를 거부하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저녁 식사를 하면서 더욱 깊은 대화를 나눴어요. 김현수 부사장이 개인적인 경험담을 들려줬습니다. MIT에서 박사과정을 할 때 정말 힘들었다고 했어요. 한국인이라는 이유로 차별받는 일도 많았지만 그래도 미국에서 배운 것들에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한국도 당당하게 자신의 목소리를 낼 때가 됐다고 강조했어요. 김현수 부사장이 제게 질문했습니다. 교수로서 정말 원하는 게 무엇인지 물어봤어요. 단순히 정부 임무 수행인지 아니면 진짜 학술적 관심인지 궁금하다고 하더군요. 저는 솔직하게 답했어요. 처음에는 정부 요청 때문에 시작했지만 지금은 진짜로 한국의 기술력이 궁금하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반응이 따뜻했어요. 그런 순수한 관심이라면 얼마든지 보여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조건이 있었어요. 상호 신뢰와 존중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김현수 부사장이 구체적인 제안을 했어요. 만약 미국이 정당한 협력을 원한다면 공동 연구 프로젝트를 시작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기술 일방 이전이 아니라 상호 보완적인 연구 말이에요. 미국의 이론적 기반과 한국의 실용적 기술을 결합하면
더 큰 성과를 낼 수 있을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밤늦게까지 이어진 대화 끝에 저는 완전히 새로운 관점을 갖게 됐어요. 지금까지 한국을 기술을 빼앗아야 할 대상으로 봤는데 사실은 함께 발전할 수 있는 파트너였던 거였습니다. 제주도에서의 이틀간 체류는 제 인생관을 바꿔놓았어요. 한국의 의리와 신뢰, 그리고 동등한 파트너십에 대한 갈망을 직접 느낄 수 있었거든요. 이제 제가 해야 할 일은 이런 한국의 진짜 모습을 워싱턴에 전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주도에서 돌아온 지 사흘 만에 최악의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4월 22일 오전 7시 톰 윌슨으로부터 긴급 전화가 왔어요. 목소리가 상당히 당황스러워 보였는데 큰일이 터졌다고 하더군요. 밤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즉시 화상회의에 참석하라는 지시였습니다. 오전 9시 화상회의에 접속하니 참석자들의 표정이 모두 심각했어요. 톰 윌슨, 제임스 해리슨, 그리고 처음 보는 NSA 관계자까지 참석해 있었습니다. 분위기가 예사롭지 않더군요. 제임스 해리슨이 상황을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어젯밤 삼성 서버에 대한 비공식적 접근 시도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국무부나 CIA의 공식 작전은 아니었다고 강조했지만 미국 쪽 해커들이 개입된 것은 분명해 보였어요. 문제는 이 시도가 완전히 실패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제가 제주도에서 김현수 부사장과 신뢰를 쌓고 있는 동안 다른 쪽에서는 이런 무모한 시도를 하고 있었던 거였거든요. 더 심각한 건 삼성 측의 반응이었습니다. 해킹 시도를 실시간으로 탐지했을 뿐만 아니라 역추적까지 성공했다고 하더군요. NSA 관계자가 기술적 세부 사항을 설명했어요. 삼성의 보안 시스템이 예상보다 훨씬 정교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심지어 역해킹을 통해 미국 측 시스템 일부에 침투까지 당했다고 털어놨어요. 이건 완전한 참사였습니다. 오전 11시쯤 김현수 부사장으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목소리가 차갑게 변해 있었습니다. 이게 미국의 진짜 모습이냐고 따져 물었어요. 제주도에서 신뢰를 이야기하면서 뒤에서는 이런 짓을 하고 있었느냐고 분노했습니다. 저는 변명할 말이 없었어요. 정말로 제가 모르는 사이에 벌어진 일이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저도 공범이 된 셈이었거든요. 김현수 부사장에게 사과했지만 그는 더 이상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모든 협력 논의는 중단된다고 단호하게 통보했습니다. 점심시간에 더욱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어요. 삼성이 언론에 해킹 시도 사실을 공개하려고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보도된다면 그 제목은 미국 삼성 기술 해킹 시도, 동맹국의 사이버 공격 같은 자극적인 것들이었어요. 오후 2시에 긴급 상황실 회의가 소집됐어요. 이번에는 국무장관까지 직접 참석했습니다.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는 장면이었어요. 국무장관이 첫마디부터 강하게 질책했습니다. 누가 이런 무모한 작전을 승인했느냐고 따져 물었어요. 제임스 해리슨이 변명하기를 공식 작전이 아니라 일부 과격파들의 독단적 행동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죠. NSA 관계자가 추가 정보를 제공했어요. 삼성의 역추적 과정에서 미국의 다른 기밀 프로젝트들도 일부 노출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외교적 마찰을 넘어서 국가기밀 유출 사태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오후 4시쯤 한국 측의 공식 반응이 나왔습니다. 외교부가 비공개 성명을 발표했는데 내용이 상당히 강경했어요. 동맹국에 대한 사이버 공격은 용납할 수 없다고 규탄했습니다. 동시에 모든 기술 협력 논의를 즉시 중단한다고 발표했어요. 저는 완전히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동안 조금씩 쌓아온 신뢰가 하루아침에 무너져버린 거였어요. 더 큰 문제는 이 사건으로 인해 한미 관계 전체에 금이 갔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날 밤 톰 윌슨과 개인적으로 통화했어요. 그도 상당히 당황한 상태였습니다. 이런 결과를 예상하지 못했다고 털어놨어요. 이제 어떻게 수습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이런 식의 접근으로는 절대 성공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오히려 한국을 완전히 적으로 돌려세우는 결과만 나왔다고 평가했어요. 이제라도 정당한 협력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건의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더욱 심각한 상황이 벌어졌어요. 중국이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한국에 접근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중국 과학기술부 장관이 긴급 방안을 발표했어요. 한중 기술 협력 확대를 논의하겠다는 명분이었지만 실제로는 미국을 견제하려는 의도가 뻔했습니다. 저는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단순한 기술 협력 문제가
동아시아 전체의 세력 판도를 바꿀 수도 있는 상황이 된 거였습니다. 이제 미국은 완전히 다른 접근 방식을 택해야 할 때가 왔다고 확신했습니다. 해킹 사건으로 최악의 상황에 빠진 지 일주일 후 예상치 못한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4월 29일 오후 3시 김현수 부사장으로부터 다시 연락이 온 것이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냉정하고 비즈니스적인 톤이었거든요. 김현수 부사장이 제안한 건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정말로 협력을 원한다면 삼성의 조건을 들어보라는 것이었어요. 다만 이번에는 일방적인 기술 협력이 아니라 상호 투자에 기반한 동등한 파트너십이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저는 즉시 워싱턴에 보고했어요. 톰 윌슨의 반응은 회의적이었습니다. 과연 삼성이 진짜 협력할 의사가 있는 건지 의문이라고 하더군요. 하지만 다른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일단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5월 2일 서울에서 본격적인 협상이 시작됐어요. 이번에는 제가 혼자가 아니라 국무부 통상 담당관 2명과 함께 갔습니다. 삼성 측에서도 김현수 부사장 외에 법무팀과 전략기획팀이 참석했어요. 완전히 공식적인 비즈니스 미팅이 된 셈이었습니다. 삼성 측이 제시한 첫 번째 조건이 파격적이었어요. 3나노 반도체 기술 공동 개발을 위해 미국이 50억 달러를 투자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대신 개발된 기술의 50%는 미국이 가져갈 수 있다고 제안했어요. 하지만 핵심 제조 기술은 여전히 삼성이 보유한다는 조건이었습니다. 국무부 담당관들이 당황했어요. 50억 달러는 상상을 초월하는 금액이었거든요. 더구나 핵심 기술은 여전히 삼성이 독점한다는 조건까지 붙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김현수 부사장의 설명을 들어보니 나름대로 합리적이었어요. 미국이 투자한 만큼 정당한 대가를 받는 구조였고 기술 유출이 아니라 정식 파트너십이었거든요. 두 번째 조건은 더욱 구체적이었습니다. 공동연구센터를 미국 내에 설립하되 운영권은 삼성이 갖는다는 것이었어요. 미국 연구진들도 참여할 수 있지만 연구 방향과 성과 활용은 삼성이 결정한다고 못 박았습니다. 세 번째 조건이 가장 민감했어요. 향후 5년간 미국은 삼성에 대한 어떤 형태의 기술, 압박이나 제재도 가하지 않겠다는 보장서를 제출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법적 구속력을 갖는 문서여야 한다고 강조했어요. 점심 휴식 시간에 미국 측끼리 긴급 회의를 했습니다. 모든 조건이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이었어요. 특히 50억 달러 투자는 국회 승인이 필요한 사안이었습니다. 하지만 대안이 없다는 것도 현실이었어요. 오후 세션에서 저는 삼성 측에 반대 제안을 했습니다. 투자 금액을 30억 달러로 줄이는 대신 미국 연구진의 참여 비율을 높여달라고 요청했어요. 김현수 부사장의 반응은 단호했습니다. 금액은 협상 불가능하다고 못 박았어요. 3나노 기술의 가치를 생각하면 50억 달러도 저렴한 가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대신 미국 연구진 참여는 확대할 수 있다고 양보했어요. 하지만 핵심 의사결정은 여전히 삼성이 주도한다는 원칙은 유지했습니다. 이틀간의 협상 끝에 대략적인 합의안이 나왔어요. 미국이 45억 달러를 투자하고 삼성이 기술과 노하우를 제공하는 구조였습니다. 개발 성과는 투자 비율에 따라 배분화돼 핵심 제조 기술은 삼성이 독점한다는 조건이었어요. 워싱턴으로 돌아가서 본격적인 내부 조율이 시작됐습니다. 5월 7일 국무부 고위급 회의에서 격론이 벌어졌어요. 제임스 해리스는 너무 과도한 조건이라며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45억 달러를 투자하고도 핵심 기술을 못 가져간다는 게 말이 되냐고 항의했어요. 하지만 톰 윌슨은 현실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이 정도라도 다행이라고 평가했어요. 만약 이 기회마저 놓치면 한국이 완전히 중국 쪽으로 넘어갈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국방부 측에서는 다른 우려를 표했어요. 삼성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아질 가능성을 지적했습니다. 핵심 기술을 삼성이 독점하면 미국의 반도체 안보에 오히려 위험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어요. 일주일간의 내부 검토 끝에 최종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조건부로 삼성의 제안을 수용하기로 한 것이었어요. 다만 의회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추가 조건이 필요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기술 보안 조항이었어요. 공동 개발된 기술이 중국이나 다른 경쟁국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는 안전장치가 필요했습니다. 또한 미국 연구진의 참여 범위도 더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했어요. 5월 15일 삼성과의 2차 협상이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고위급 인사들이 참석했어요. 미국 측에서는 국무부 차관보가, 삼성 측에서는 부회장이 직접 나섰습니다. 최종 합의안이 도출되기까지
3일이 더 걸렸어요. 결국 투자 금액은 45억 달러로 확정됐고 기술 보안 조항과 미국 연구진 참여 확대 조건이 추가됐습니다. 협상이 타결된 후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처음 목표했던 일방적 기술 획득은 실패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더 건전한 협력 구조를 만들어낸 셈이었거든요. 어쩌면 이게 진짜 윈윈 전략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협상안을 들고 워싱턴으로 돌아갔을 때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큰 파장이 일었습니다. 5월 20일 오후 2시 국가안보회의 특별 세션이 소집됐어요. 대통령까지 직접 참석한다는 통보를 받았을 때 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제야 이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실감할 수 있었어요. 회의실에 들어서니 평소보다 참석자가 많았습니다. 국무장관, 국방장관, 재무장관까지 경제라인 고위직들이 모두 모여 있었어요. 의회 관계자 2명도 참석해 있더군요. 45억 달러라는 금액이 얼마나 큰 돈인지를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이 회의를 시작했어요. 한국과의 협상 결과를 검토하고 향후 방침을 결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준비해온 보고서를 바탕으로 협상 과정을 상세히 설명했어요. 특히 삼성의 조건들이 왜 불가피했는지를 강조했습니다. 첫 번째 반응은 예상대로 부정적이었어요. 재무장관이 즉시 반대 의견을 표했습니다. 45억 달러는 너무 큰 금액이라면서 의회 통과도 쉽지 않을 거라고 지적했어요. 더구나 핵심 기술은 여전히 삼성이 독점한다는 조건까지 있으니 투자 효과에 의문이 든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방장관 오스틴도 우려를 표했어요. 삼성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아질 가능성을 지적했습니다. 만약 한국이 나중에 마음을 바꾸면 미국이 완전히 수동적 입장에 처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어요. 하지만 국무장관 블링컨의 의견은 달랐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이것이 최선의 선택이라고 평가했어요. 만약 이 기회마저 놓치면 한국이 완전히 중국 진영으로 넘어갈 위험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동아시아 전체의 전략 균형이 무너질 수도 있다고 경고했어요. CIA 국장 번스가 중요한 정보를 추가했습니다. 최근 정보에 따르면 중국이 한국에 100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제안했다고 보고했어요. 미국이 망설이는 사이 중국이 선수를 치려고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에 회의실 분위기가 급변했어요. 대통령이 직접 질문을 던졌습니다. 정말로 이 협력이 미국에게 도움이 될 것인지 물었어요. 저는 신중하게 답변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큰 투자가 필요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분명히 도움이 될 거라고 평가했어요. 3나노 기술은 차세대 컴퓨팅의 핵심이고 이를 확보하지 못하면 미국이 기술 패권에서 밀려날 수도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부통령이 현실적인 질문을 했어요. 의회 통과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 물었습니다. 의회 관계자가 답변하기를 충분한 설득 작업을 한다면 가능할 것 같다고 평가했어요. 다만 중국 견제라는 명분을 강조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점심 휴회 후 더욱 구체적인 논의가 이어졌어요. 합참의장 브라운이 군사적 관점에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3나노 반도체는 차세대 무기체계의 필수적인 기술이라고 설명했어요. 중국이 이 기술을 독점한다면 미국의 군사적 우위가 위험해질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 발언이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놨어요. 경제적 손실보다 안보적 이익이 더 중요하다는 인식이 퍼지기 시작했거든요. 재무장관도 입장을 바꿨습니다. 45억 달러가 큰 돈이긴 하지만 중국의 기술 패권을 내줄 수는 없다고 말했어요. 오후 4시쯤 대통령이 최종 결정을 내렸습니다. 삼성과의 협력안을 승인한다고 발표했어요. 다만 의회 설득을 위해 몇 가지 조건을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성과 측정 지표였어요. 투자 효과를 정기적으로 평가해서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는 조건이었습니다. 또한 기술 보안 조항도 더욱 강화하기로 했어요. 중국 등 경쟁국으로의 기술 유출을 철저히 차단하는 안전장치를 마련하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톰 윌슨이 저에게 말했어요. 이제 진짜 어려운 일이 시작된다고 하더군요. 의회 설득부터 실제 협력 프로젝트 진행까지 앞으로 할 일이 산더미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역사적인 순간에 참여하게 됐다고 축하해줬어요. 그날 저녁 뉴스에서 첫 보도가 나갔습니다. 미국과 삼성의 대규모 기술 협력이 추진된다는 내용이었어요. 구체적인 금액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규모가 상당할 거라고 보도됐습니다. 소셜미디어 반응도 흥미로웠어요. 일부는 늦었지만
현명한 결정이라고 평가했고 다른 일부는 너무 많은 돈을 쓴다고 비판했어요.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긍정적인 반응이 많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현수 부사장으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미국의 결정을 환영한다면서 이제 진짜 협력이 시작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서 안도감과 기대감이 동시에 느껴졌어요.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압박과 회유로는 절대 얻을 수 없었던 것을 정당한 협력으로 얻게 된 거였어요. 의회 승인을 받기까지 2달이 걸렸지만 결국 성공했습니다. 7월 15일 오전 10시 워싱턴 DC 한복판에 위치한 연방 건물 22층에서 역사적인 조인식이 열렸어요. 미국 정부와 삼성전자 간의 45억 달러 규모 공동 연구 협정서에 서명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참석할 수 있어서 정말 감격스러웠어요. 조인식에는 상상 이상의 인사들이 참석했어요. 미국 측에서는 국무장관, 상무장관, 그리고 NSF 국장까지 참석했습니다. 삼성 측에서는 이재용 회장이 직접 참석했어요. 김현수 부사장도 옆에서 환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양측이 서명하는 순간 플래시가 터졌고 역사의 한 페이지가 기록되는 것을 목격할 수 있었어요. 국무장관이 축사에서 말했습니다. 이번 협정은 단순한 기술 협력을 넘어서 미래 동맹의 새로운 모델이라고 평가했어요. 압박이나 일방적 요구가 아닌 상호 존중에 기반한 진정한 파트너십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재용 회장의 답사도 인상적이었어요. 한국과 미국이 각자의 강점을 결합해서 인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라고 말했습니다. 기술은 나누면 배가 되고 독점하면 퇴보한다는 철학을 강조했어요. 조인식 후 바로 실무회의가 시작됐습니다. 공동연구센터 설립 장소부터 정해야 했어요. 여러 후보지를 검토한 결과 실리콘밸리 산호세로 결정됐습니다. 스탠포드와 버클리 대학이 가까워서 인력 확보에 유리하다는 판단이었어요. 저는 이 연구센터의 자문위원으로 참여하게 됐습니다. 김현수 부사장이 제안해준 역할이었어요. 미국 측 연구진들과 삼성 연구진들 사이의 가교 역할을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교수로서는 정말 영광스러운 기회였어요. 8월 1일 산호세 연구센터 기공식이 열렸어요. 부지 면적만 10만 평방미터에 달하는 대규모 시설이었습니다. 건물 설계부터 첨단 장비 도입까지 모든 것이 최고 수준으로 계획됐어요. 완공까지는 1년이 걸릴 예정이었지만 임시시설에서 즉시 연구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 연구팀 구성이 흥미로웠어요. 미국 측에서는 스탠포드, MIT, 버클리에서 각각 5명씩 총 15명의 박사급 연구원이 참여했습니다. 삼성 측에서도 15명의 핵심 연구진을 파견했어요. 김현수 부사장이 직접 팀장을 맡았습니다. 9월 첫 주에 본격적인 공동 연구가 시작됐어요. 첫 번째 프로젝트는 3나노 공정의 수율 향상이었습니다. 기존 75% 수준인 수율을 85%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목표였어요. 이론적으로는 간단해 보였지만 실제로는 엄청나게 복잡한 작업이었습니다. 미국 연구진들의 이론적 접근과 삼성 연구진들의 실무 경험이 결합되는 과정을 지켜보는 게 정말 흥미로웠어요. 스탠포드의 리 교수가 제안한 새로운 식각 기법을 삼성의 박 연구원이 실제 생산 라인에 적용해보는 시기였습니다. 처음에는 문화적 차이 때문에 갈등도 있었어요. 미국 연구진들은 자유로운 토론을 선호했는데 한국 연구진들은 체계적인 접근을 중시했거든요. 하지만 몇 주 지나면서 서로의 장점을 인정하게 됐습니다. 10월 말에 첫 번째 성과가 나왔어요. 새로운 공정으로 수율을 80%까지 끌어올리는데 성공한 것이었습니다. 예상보다 훨씬 빠른 진전이었어요. 김현수 부사장이 정말 기뻐하면서 말했습니다. 이런 속도라면 목표 달성이 충분히 가능할 것 같다고 했어요. 미국 연구진들도 한국 동료들의 실무 능력에 감탄했어요. MIT의 존슨 교수가 저에게 말하더군요. 이론만으로는 절대 불가능했을 성과라고 했습니다. 한국 연구진들의 현장 경험과 문제 해결 능력이 정말 대단하다고 칭찬했어요. 11월에는 두 번째 프로젝트가 시작됐어요. 이번에는 차세대 메모리 반도체 개발이었습니다. 기존 DRAM보다 10배 빠른 속도와 5배 높은 집적도를 목표로 했어요. 이 프로젝트에는 제가 직접 참여하게 됐습니다. 기술 정책 관점에서 연구 방향을 조언하는 역할이었어요. 특히 특허 전략과 상용화 계획 수립에 참여했습니다. 연구 과정에서 정말 놀라운 발견들이 이어졌어요. 한국 연구진들이 개발한 새로운 소재와 미국 연구진들의 회로 설계 기술이 결합되면서
예상을 뛰어넘는 성능이 나왔거든요. 시제품 테스트에서 기존 제품보다 15배 빠른 속도를 기록했어요. 연말 성과 발표회에서 양측 모두 만족스러워했습니다. 투자 대비 성과가 예상을 훨씬 웃돌았거든요. 이재용 회장이 직접 참석해서 격려사를 했어요. 진정한 협력의 힘을 보여준 사례라고 평가했습니다. 국무장관도 화상으로 참석해서 축하 메시지를 보냈어요. 미국과 한국의 새로운 동맹 모델을 제시한 성공 사례라고 높이 평가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면서 정말 많은 것을 배웠어요. 압박과 회유로는 절대 얻을 수 없었던 성과를 정당한 협력으로 이뤄낸 것이었거든요. 교수로서도 평생 잊지 못할 경험이었습니다. 연말 스탠포드 대학교에서 열린 국제기술정책학회에서 저는 기조연설을 맡게 됐습니다. 주제는 국가 간 기술 협력의 새로운 패러다임이었어요. 지난 10개월간의 경험을 정리해서 발표할 기회였습니다. 청중석에는 전 세계에서 온 정책 전문가들과 학자들이 가득 찬 모습이었어요. 강연을 시작하며 저는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저는 기술 협력에 대해 완전히 잘못된 접근을 하고 있었다고 말했어요. 압박과 회유를 통해 일방적으로 기술을 획득할 수 있다고 믿었다고 털어놨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의 경험이 제 인식을 완전히 바꿔놓았다고 강조했어요. 첫 번째 교훈으로 압박의 역설을 설명했습니다. 미국이 삼성에 가한 금융적 압박과 해킹 시도가 오히려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상세히 분석했어요. 압박을 받은 한국은 더욱 단결했고 중국 등 다른 파트너를 찾기 시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미국이 원했던 것과 정반대 효과가 나타났다고 평가했어요. 청중들이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이 보였어요. 특히 중국에서 온 연구자들이 관심 있게 들어주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자국의 경험과 비교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두 번째 교훈은 신뢰의 중요성이었습니다. 김현수 부사장과의 제주도 대화를 예로 들면서 설명했어요. 서로를 의심하고 경계하는 관계에서는 진정한 협력이 불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솔직한 대화를 통해 신뢰를 쌓으면 놀라운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덧붙였어요. 한 독일 교수가 질문했습니다. 그렇다면 국가 이익과 도덕적 협력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맞춰야 하느냐고 물었어요. 저는 신중하게 답변했습니다. 단기적 이익을 추구하는 접근은 결국 장기적 손실로 이어진다고 말했어요. 반면 상호 이익에 기반한 협력은 모든 당사자에게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세 번째 교훈으로 기술 패권주의의 한계를 지적했어요. 과거처럼 한 국가가 모든 기술을 독점하는 시대는 끝났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제는 각국이 고유한 강점을 가지고 있고 이를 결합해야만 진정한 혁신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어요. 삼성과의 협력 사례를 들면서 구체적인 성과를 소개했습니다. 45억 달러를 투자했지만 그 이상의 가치를 창출했다고 평가했어요. 특히 새로운 메모리 반도체 기술은 기존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성능을 보여줬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본에서 온 연구자가 흥미로운 질문을 했어요. 그렇다면 앞으로 기술 협력의 바람직한 모델은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삼성 사례를 바탕으로 답변했어요. 투명성, 상호 존중, 공정한 이익 배분, 이 세 가지가 핵심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점심 휴식 시간에 여러 참석자들이 저에게 다가와서 개인적인 질문을 했어요. 특히 개발도상국 연구자들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자국도 선진국과 이런 식의 협력이 가능한지 궁금해했어요.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격려했습니다. 중요한 건 기술력이 아니라 협력 의지라고 강조했어요. 오후 세션에서는 더욱 구체적인 정책 제안을 했습니다. 각국 정부가 기술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어떤 제도를 마련해야 하는지 설명했어요. 특히 지적재산권 보호와 기술 유출 방지를 위한 국제적 협력 체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영국에서 온 정책 연구자가 날카로운 지적을 했어요. 미국 같은 강대국의 입장에서는 이런 협력 모델을 받아들이기 어렵지 않겠냐고 물었습니다. 기존의 기술 패권을 포기해야 하는 셈이니까요. 저는 솔직하게 인정했어요. 분명히 어려운 결정이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더 큰 손실을 입을 수 있다고 경고했어요. 한국 사례가 바로 그런 교훈을 주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강연 마지막 부분에서 저는 개인적인 변화를 털어놨어요. 이 프로젝트를 통해 학자로서 정말 많은 것을 배웠다고 고백했습니다. 특히 다른 문화와 다른 접근 방식을 이해하는 중요성을 깨달았다고 말했어요. 그것이 바로 진정한 국제 협력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에 한국에서 온 연구자가
마지막 질문을 했어요. 앞으로 미국과 한국의 기술 협력이 어떻게 발전할 것으로 보느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확신을 가지고 답변했어요.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양국이 신뢰를 바탕으로 더 많은 분야에서 협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어요. 강연이 끝나고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감사 인사를 했어요. 특히 개발도상국 연구자들이 희망을 얻었다고 말해줘서 뿌듯했습니다. 어쩌면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세계를 바꿀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저녁 호텔방에서 지난 1년을 돌아봤습니다. 정말 파란만장한 시간이었어요. 실패와 좌절도 많았지만 결국 값진 교훈을 얻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무엇보다 압박과 회유로는 진정한 성과를 얻을 수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어요. 그로부터 정확히 협정 체결 1년이 지난 날이었습니다. 산호세 공동연구센터에서 첫 번째 연차 성과 발표회가 열렸어요. 저는 자문위원장 자격으로 개회사를 맡게 됐습니다. 무대에 서서 청중석을 바라보니 1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풍경이었어요. 미국과 한국 연구진들이 자연스럽게 섞여 앉아 있었고 서로 농담을 주고받는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김현수 부사장이 먼저 성과를 발표했어요. 숫자만 봐도 놀라웠습니다. 3나노 공정 수율이 목표였던 85%를 뛰어넘어 92%에 도달했다고 발표했어요. 차세대 메모리 반도체는 기존 제품보다 20배 빠른 속도를 구현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성과 발표회가 끝나고 작은 파티가 열렸어요. 김현수 부사장이 저에게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드와이트 교수가 없었다면 이런 결과는 불가능했을 거라고 감사 인사를 했어요. 특히 초기에 신뢰를 쌓아준 것이 결정적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저는 오히려 제가 더 많은 것을 배웠다고 답했어요. 한국의 기술력과 성실함 그리고 의리를 직접 경험할 수 있어서 영광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무엇보다 진정한 협력의 힘을 깨달을 수 있었다고 강조했어요. 파티 중간에 워싱턴에서 깜짝 손님이 나타났어요. 국무장관이 직접 방문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축하 연설에서 이 프로젝트가 미래 동맹 관계의 모범 사례라고 평가했어요. 압박이 아닌 협력으로 더 큰 성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날 밤 호텔방에서 지난 1년 반을 돌아봤어요. 정말 파란만장한 여정이었습니다. 압박과 실패로 시작했지만 결국 성공적인 협력으로 마무리됐어요. 무엇보다 제 자신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스탠포드 캠퍼스로 돌아가면서 새로운 다짐을 했어요. 앞으로는 이런 협력 모델을 더 많은 나라들과 만들어가는데 기여하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압박과 회유가 아닌 신뢰와 상호 존중에 기반한 진정한 국제 협력 말이에요. 오후에 김현수 부사장으로부터 마지막 연락이 왔어요. 다음 달에 서울에서 열리는 국제기술협력 포럼에 기조 연설자로 초청하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전 세계 정책 담당자들에게 이 성공 사례를 소개해달라는 요청이었어요. 저는 기꺼이 수락했습니다. 이제 진짜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한국은 더 이상 기술을 받는 나라가 아니라 함께 만들어가는 동등한 파트너가 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미국도 일방적 패권 추구가 아닌 상생 협력의 가치를 인정하게 됐어요. 이런 변화가 전 세계로 확산되면 정말 아름다운 미래가 가능할 것 같았습니다.